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고 제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긴장감이 더해지는 안보 이슈부터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올 들어서만 25번째입니다. 이전의 도발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데 전재수 의원님, 먼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25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네.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상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완전히 이것은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도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뭐 보름 동안 이틀에 한 번꼴이죠. 그렇습니다. 예.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무력 시비, 단순한 어떤 보여주기식, 또는 대화를 하기 위한, 또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한 이런 도발이라기보다 지금 한미일과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한미일이 지금 동해상이라든지 우리 해역에서 공해상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강도가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국제 정세도 좋지도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또 남북 관계도 좋지도 않고 경제도 지금 복합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문제. 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볼 수 없었던, 예를 들면 북한의 전투기 편대가 비행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우리 전투기 30대가 또 대응 출격을 한다든지, 이것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이게 확고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서 한반도에서 어떤 갈등이 격화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좀 마련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어제는요 25년 전이죠. 김정일이 북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날이고, 또 내일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데요. 이 미사일 발사가 자축 의미도 담고 있습니까? 자축이라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북한을 보면 적어도 핵에 관한, 핵과 미사일을, 핵무기는 고도화시켰다. 고도화라는 게 뭐냐? 경량화, 소형화. 큰 것, 작은 것 다 종류를 구비해놓고 있고, 지금 미사일 훈련은 뭐냐면 투발 수단이잖아요. 네. 길게 멀리 보낼 수 있는 거, SLBM도 있는 거, 아니 ICBM도 있는 거고, 4,500km는 미국 괌도 때릴 수 있다. 이번에 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미국 항공모함도 우리는 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뭐냐? 우리나라 합참은 저것을 무슨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냐 근데 일본 언론 보니까 일본에서는 SLBM 가능성.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새벽에 쏜 데가 강원도 문천시래. 문천이라 하면 아시는 대로 원산 위에 바닷가예요. 그 바닷가에서 잠수함에서 쏜 거 아니냐. SLBM일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방위성은 분석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항모를 타격하는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다시 말을 바꾸면 지금 북한군은 정확히 말하면 언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밤에 미사일 쏜 것도 처음이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기에 이게 심리적 요인도 있는 거예요. 네. 남한군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군에서 새벽에 11시에 밤에 쏘려다가
현무2가 거꾸로 떨어진 이들에 네. 대한 조롱의 의미도 나는 있다고 봐요. 네, 전 의원님. 예. 북한이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미국의 그 핵 항공모함이죠. 로널드 레이건함이 뱃머리를 돌려서 동해상에서 다시 훈련을 벌인 데 대해 이게 군사적 허세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인지 안 하면 어떤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북한의 반응이 군사적 허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두려움의 반정, 역설적으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제 기술을 돌려가지고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우리 해역으로 재진입을 했단 말입니다. 네. 사실은 북한이 전투기 편대를 저 출격을 시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이 그 레이건함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다시 재진입을 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은 이러한 저 한미일 지금 뭐 독도 해상 180km 근방에서 한미일이 이제 함께 훈련도 하고 했는데 네. 이것을 북한이 상당히 좀 어떤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상당히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도발이 일상화되고 미사일 발사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의 긴장 격화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한반도 주변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좀 구체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요, 7차 핵실험으로 가는 단계별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핵실험의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기 전에 뭔가의 좀 대화라든가 국면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만약에 이제 핵실험이 이어졌을 경우에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긴장감이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근데 북한의 내적 논리를 따져 보면 네. 적어도 미국이 아닌 한 우리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자기들의 시간표를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보더라도 남한은 완전히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남한의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 자기들의 논리에서 가고 있다. 지금까지만 6번 했는데 보십시오. 김정일 때 2번 했잖아요. 네. 김정은 때 3, 4, 5, 6 했고 7회가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이야기 나오는 마당에 7차 핵실험하면 어떤 일이 벌이겠습니까? 근데 북한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허세라고 아까 봤는데 로널드 레이건함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북한은 저 별로 위협을 안 느껴요. 그게 북한의 논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항공모함이 뜬다고 해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허세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언제나 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7차 핵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깝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또 만약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느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하는 방안 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9.19 군사합의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순간 DMZ에서의 긴장은 높아질 테고 네. 우발적 충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사단장 하나가 아니면 우리의 군 사단장 하나가 굉장히 포격전을 주고받을 때 에스컬레이트 되면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관리나 하다 이거는 사실은 7차 핵실험하면은 국제사회의 압력 내지 미국과 일본, 네. 우리 한미가 연합하는 거 외에는 우리 한국이 사실은 정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현실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네. 전 의원님, 민주당은요 9.19 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방화벽이다. 이 합의 준수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대신 핵실험 이전에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향후 해법 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2018년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9.19 합의를 했습니다. 이 9.19 합의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비무장지대, 그다음에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어떤 정찰 활동이라든지 네. 군사적 조치, 군사적 활동 자체를 이제 못하도록, 그래서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군사적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합의가 바로 9.19 군사 합의였는데 네. 북한이 지금 7차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지금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9.19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겠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네. 강경 대응을 하든 아니면은 뭐 대화 중심의 대북 정책을 가져가든, 결론은 결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먼저 9.19 군사 합의를 파기를 해가지고 북한의 어떤 도발 명분 또는 7차 핵실험 명분을 줄 필요는 없다. 다만 네. 결국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이걸 겁니다. 자기네들이 핵실험 다 하고 난 뒤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게 미국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지렛대를 가지고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는 그런 로드맵으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단순히 뭐 러시아와 그 중국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한미일 사이의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그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요 속에서 어떤 그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냥 자꾸 한미동맹 또는 한미일 군사협력 이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네. 정말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우리 손으로 결정해야 된다.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서 좀 미국하고도 또 중국하고도 북한하고도 일본하고도 좀 이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남북 관계 또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 동해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이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우리 쪽하고는 또 다른 결을 보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먼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어요. 필수 불가결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훈련하지 왜 일본 해상 자위대나 자위대를 왜 끌어들이냐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군의 미 태평양 전력의 상당수가 일본에 있잖아요. 뭐 네. 요코스카이도 있고 사세보도 있고 이런 언론에 보면 간혹 나오는 이런 대목인데, 여기에 일본 빼놓고 우리만 한미만 하자는 것도 비현실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이걸 뭐 친일 국방이라고 해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한 거고 현실을 무시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안보에 무슨 친일이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도움이 돼, 우리 국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면은 어느 나라하고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만 뭐 일본에 대한 뭐랄까 광범위하게 퍼진 반일 감정을 편성하는 것은 좀 너무 손쉬운 정략적 발상으로 좀 봐요. 네,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의 입장 어떤 배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반도 평화만 보장이 되면 일본과의 관계도 전향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네. 일본이 있잖아요. 독도도 장인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판에, 예?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말하자면 일본을 무장시켜가지고 총대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거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과거사 사죄와 반성도 없고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에 대해서 한 점 사과와 반성도 없는데 일본이 다시 무장하고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가지고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대한민국이 용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우길기를 달고 아무리 한미일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훈련이라 하더라도 우길기를 내걸고서 한미일이 함께 훈련을 한다?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군사화를 자칫 용인하는 완전히 형태가 될 수도 용인하는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지적이군요. 그런 네. 일본의 평화헌법에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자위대, 그래서 자위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길기를 달고 말하자면 한미일이 공해상에서
함께 훈련을 한다. 그리고 정부도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에 공개한 사진에 보면 결국은 일본 군함에 우길기가 없는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길기로 내걸고서 말하자면 훈련을 한 것이거든요.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어떤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과거사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저는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목표는 하나라고 봅니다. 다시 한반도에 자국 군대들이 일본 군대들이 올 수 있고 동북아시아로 말하자면 경제적인 어떤 리더 국가가 안 되니까 이제 네. 군사력으로서 아시아의 네. 어떤 열강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려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꿈을 가지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일본 군사 대국화, 일본의 제국주의적 속성, 야망, 대륙 진출의 꿈을 못 부리고 있다. 다 좋은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국가라는 게 결국은 나름대로 미군에 의지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70몇 년 동안 이룩한 일본이 이제 자기 나름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가겠다고 해서 내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헌법 구조 논쟁이잖아요. 자위대. 좋은데 다 떠나서 그러면 먼저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러면 북한의 저런 행동이 북한에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자체가 실험 자체가 일본을 격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네. 머리 위로 날아가니까 애들이 그 학교 가다가 완전히 훈련하고 있고 완전히 뭐 일본이 난리가 난 관방장관이 막 총리관저 쫓아들어가고 이런 나름의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따라서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도 뭐 무장을 하자는 논리가 강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북한에다 좀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저렇게 하는 바람에 일본이 더 군사 대국화로 가고 있다. 북한을 먼저 혼을 내고 나서 일본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 얘기 예, 그러니까 북한은 혼을 충분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제 타격 이야기를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서는 지금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어떤 이 복잡한 정세를 뚫고 나가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으로 주제 옮겨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그 국민의힘 내분 이준석 대표의 패배로 지금 일단락 지어지는 겁니까? 당원권 징계 1년이 추가돼서 보니까 내후년 1월 초에나 당원 자격이 회복되네요. 2024년 1월이죠. 그때까지 이제 앞으로 1년 뭐한 그럼 국민의힘에서 출마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사실상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신당 창당설 얘기가 다시 또 나오네요. 제가 보기에 첫째 신당 창당은 상당스러운 우리 저 방송 평론가, 정치 평론가나 정치부 기자들의 한담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네. 윤석 전 대표조차도 당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한 마당에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물론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3당 내지 4당이 존립 가능성이 확실해지면 몰라도 그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치에서는 다 모든 일이 벌어져요. 자, 왜 2024년 1월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제가 표현합니다. 발을 묶고 입을 보호하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제명되면 쫓겨나갔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제명이 안 된 마당에 시간적 여유는 주고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2024년 1월이면 그때 공천이 시작될 거예요. 2월, 1월, 2월. 그때 예를 들면 석 달치 뭐 당비도 내야 되고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이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하는 거 봐서 지금 주류의 생각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거 봐서 공천도 가능하고 뭐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보는 게 좀 정치 현실에 맞을 거예요. 징계 뒤에 이틀간 침묵을 지키던 이준석 전 대표가 첫 입장을 내놨는데 누구도 탈당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내에 국민의힘 내에 어떤 윤핵관 세력들과 계속해서 쟁투를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는데 한 말씀만 좀 꼭 좀 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도 어렵고 남북 관계 어렵고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승리한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당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성자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성자로서의 포용력을 가지고서 집권 여당이 어떤 국회에서의 조력을 통해 가지고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성자로서의 더 넓은 포용력을 꼭 필요로 한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럼 야당과 관련해서는 협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야대라는 현실을 인정을 하면 협치가 아니라도 협치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허구한 날 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다, 감사다, 수사다, 소환이다, 압수수색이다 해가지고 협치의 신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협치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0.7% 승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시도 때도 없이 아침이고 밤낮이고 저녁으로 할 거 없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 여당과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가지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역량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서 네. 어려운 국제정세, 남북관계, 경제와 민생,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은 그 정치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뭐 경쟁과 서로 다투더라도 전 좀 의원님 함께 말씀이 논의할 건 논의하자 이런 네, 맞아요. 주문인데. 맞는데 잘 보시고 그러려면 이제 이게 또 맞닥뜨려야 소리가 난다고 손뼉도 그러려면 야당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 문제, 당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나 그 검찰 수사하고 협치하고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마치 협치의 전제 내지는 아니면 전제라는 표현 안 쓰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한테 야당 수사 하지 마. 지금부터 협치 모드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틀에 놔둬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욕심을 분리해 줘야 된다는 걸 좀 정확히 하고 싶고, 물론 저도 그래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정치적 반대자나 세력에 대해서 응징과 어떻게 보면 혼내는 것으로 아주 기강을 잡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거 올해는 못 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반대자를 껴안는다는 게 굉장히 정치에서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껴안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강경 모드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껴안아서 내 사론을 만듦으로써 내 안에서 내 사론을 만드는 네. 장기적으로 이런 건데, 포용과 화해가 훨씬 낫긴 낫죠. 네. 어느 정도에서는 저는 뭐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시점이 온다고 봅니다. 전 의원님, 국민의힘 이준석 리스크 사라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요, 윤석열 당원의 이 XX 발언은 왜 징계 안 하냐, 윤 대통령을 겨냥했는데 어떤 전략 속의 이른바 비윤을 결집하려는 의도일까요? 저는 뭐 정치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에서 보자면 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유승민 전 대표께서 표현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가처분 신청했다고 당대표,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몰아내버리고, 또 무슨 뭐 험한 이야기 했다고 그걸 가지고서 징계를 내리는 근거로 쓰이고 있으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 땡땡하고 댕기는 판에 누구는 징계하고 누구는 징계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네.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말씀을 네.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신 멀쩡하신 분은 제가 유승민 전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예.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 입장을 공식화한 사람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인데요. 벌써 뭐 여기저기서 신경전이 막 가열되네요. 그 이번 당권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기현 의원이 이제 안철수 의원을 이제 연일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창당과 합당, 탈당을 여러 번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 저쪽에 있다 넘어온 사람, 민주당 대표 출신입니다. 민주당 사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자 안철수 의원은 이제 당내 기반은 약하다는 단점을 지적하는 거죠. 네. 그때 대중적인 지지는 높을지 몰라. 김기현 의원은 그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당내에서는 신망이 높은데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도나 정리 안 된 약점을 갖고 있는, 서로 뭐 공격하는 거로 보여지는 거고, 오히려 이때는 또 가운데 있는 또 윤상현 의원이
이런 게 좀 피해 뭐 너무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네. 너무 나갔다 이렇게 해서 좀 자기 존재도 부각시키고 여기에다 제가 끼어들면 나경원 전 의원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는 만약에 3월, 4월로 내년 3, 4월로 전당대회가 미뤄지면 제가 볼 때는 현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네, 이런 현재 분의, 장관들이요. 나올 네. 차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연말이나 연초에 예를 들어서 개각을 한 뒤에 국정감사 한창인데요. 지금 이게 헌법 독립기관인 감사원 뭐 윤석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 문건 서로 뭐죠 문자 문자 그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각한 거죠. 네. 사실은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루 이틀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국정 운영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정말로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네.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와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 수석과 대통령실 수석과 문자를 주고받는 이러한 행위들은 정말로 국가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난데없이 지금 유병호라는 분이 사무총장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추진이 됐던 정책 등등 해가지고 34개 분야에 있어서 특정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상 초월한 일이죠.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정말로 최재형 의원이 그 전에 이제 감사원장을 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당히 헤쳐놨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다 이제 허물어뜨리고 네. 사실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치를 지망하는 정치 지망생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게 좋지 않은 일이고 정말로 이번 국정감사 11일 날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이 다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게 사실 뭐 국정감사, 정책감사 얘기를 하지만 보면 늘 이제 정쟁이잖아요. 말씀하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 관련해서도 지금 정치권이 계속 충돌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보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서 가만히 따지보면 그런데 잘 보이셔야 할 게 지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유착했다면 또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 보고했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읽어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자, 이관섭 수석이 뭐라고 물은지는 모르지만 유병호 총장이 답변 보낸 거, 문자 보낸 거, 오늘 해명자로 나갑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관섭 수석이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왜 감사위원 회의를 안 했다고 나왔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안 네. 짰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어서 봐.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석님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오해받기 싫습니다라고 하면 좋겠으나 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한 질문에 답변을 해준 걸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야당의 주장이 좀 더 맞으려면 야당이 좀 더 찾아내세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 내부에다 복수의 사람을 통해서 감사원장하고 감사위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좀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